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김노인의 마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 문 너머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내 옥순이는 하얗게 바랜 입술로 가느다린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죠. 한때는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옥순아.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하지만 아내의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며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노인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동안의 추억들을 떠올렸죠. 신혼 시절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아들 민수를 낳고 키우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민수도 잘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리듬이 불규칙해지더니 곧 길고 단조로운 소리로 바뀌었어요. 김노인은 당황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3시 40분입니다. 김노인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약 하나마 느껴지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이렇게 떠나간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간 후 김노인은 홀로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옥순아,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김노인은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어요. 복도로 나온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아들 민수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드디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며칠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태평한 듯 했어요. 민수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뭐냐? 지난주부터 위험하다고 했잖아. 김노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하니까 빨리 와라.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노인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이 한심했죠. 아버지,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사 일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던 그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김노인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죽음보다 며느리의 컨디션과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언제 올 수 있는데? 김노인이 참을성 있게 물었습니다. 그게 민수가 또다시 망설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라고 해, 절대 안 된다고 해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조화라도 보내드릴게요. 조화? 김노인이 되물었어요. 내 어머니 장례식에 조화를 보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상황이 상황이라서. 김노인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았어요. 그럼 수진이와 바꿔봐.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요? 응,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톤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겠니? 김노인이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 사람은 다 죽어요. 김노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민수 오빠도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소식 듣고 할 말이냐? 아이고, 아버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김노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같이 아껴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친딸처럼 잘해줬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김노인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죠. 저희는 정말 못 가겠어요. 대신 부의금은 보내드릴게요. 부의금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김노인의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가족이 부의금을 보낸다니요. 남남도 장례식에는 직접 와서 조의를 표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부의금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김노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김노인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모시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민수 다시 바꿔줘.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지금 회의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노인은 한동안 전화기를 든 채로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방금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에 오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장례식장 연락처가 필요하세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김노인은 간호사가 건네준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 연락처가 적힌 종이가 손에서 떨렸어요. 혼자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돈댁에도 연락해 봐야지. 김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인 사돈댁과는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명절 때마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가끔 등산도 같이 다녔죠.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돈댁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노인은 휴대폰에서 사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진이의 아버지인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노인이 인사했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노인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오늘 오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어요. 언제부터 편찮으셨나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장례는 언제 치르실 예정이신가요? 김노인은 조금 안도했어요. 사돈댁은 아들 부부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레 발인할 예정입니다. 혹시 참석 가능하신지요? 그런데 박 사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게 박 사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일부터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해외 출장이요? 김노인이 되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급하게 베트남 출장을 가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기가 너무 안 좋네요. 김노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박 사장은 이미 은퇴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 출장이라니요? 게다가 베트남 출장이라는 것도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어떠신지요? 김노인이 물었어요. 아내도 함께 가야 해요.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에 같이 참석해달라고 해서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박 사장의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였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박 사장님, 혹시 수진이한테서 무슨 말 들으셨나요? 김노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수진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스트레스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스트레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박 사장이 당황했어요. 요즘 워낙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김노인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영향력이 자신의 친정 부모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조의금이라도.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분들한테서 조의금 받을 생각 없어요. 사돈어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돈? 김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튼 좋은 핑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김노인이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사돈 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평생 좋은 관계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군요. 사돈 어른,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남남입니다. 김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에 홀로 서서 김노인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사돈댁까지도 자신을 외면하다니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와 배신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어머니의 장례식만큼은 참석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전화벨이 오래 울린 후에야 민수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인가요? 급한 일? 김노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 어머니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겠니? 아, 그 얘기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라서. 무슨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데? 김노인이 물었어요.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승진이 확정이거든요. 지금 포기하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해요. 김노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승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수진이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수진이는 민수가 망설였어요. 사실 임신 초기라서 몸이 안 좋거든요. 임신? 김노인이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가. 김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아버지,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잖아요. 김노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시어머니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김노인은 아들의 무력함에 실망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라도 혼자 와라. 그것도. 민수가 또 머뭇거렸어요. 수진이가 혼자 있기 힘들다고 해요. 입덧도 심하고. 김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 누구 편이냐? 내 어머니 편이냐, 아내 편이냐? 아버지, 왜 편을 나누려고 하세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지만. 슬프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슬프면 장례식에 와야지, 회사 일을 해야지.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회사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김노인은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알았다.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둬라. 네. 오늘 너희들이 보여준 태도, 아버지가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노인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노인은 텅 빈 거실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즐겨보던 TV, 아내가 키우던 화분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아내는 없었습니다. 옥순아, 이게 우리가 평생 키운 자식이야. 김노인이 빈 소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밤새 간병하고 약값 대준 게 우리 아들인데. 김노인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쏟았는지요.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값을 들여서 혼수까지 준비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요. 며느리 임신했다고 장례식도 못 온다고? 김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임신한 사람들은 다 장례식에 안 가나? 김노인은 결혼 초기에 수진이를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했습니다. 친딸처럼 아껴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도 대줬는데요. 그런 며느리가 이제 와서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을 하다니요. 그때 갑자기 김노인의 눈에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들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권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일어나서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집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몇 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원래는 이 모든 걸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김노인이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가?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는 아들에게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김노인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이틀 후 장례식장에서 김노인은 홀로 아내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빈소에는 그가 직접 준비한 국화꽃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이웃들과 아내의 오래된 친구 2-3명이 전부였죠. 정말 가족들은 한 명도 안 왔네요? 옆집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이 어디 있다고. 다른 이웃이 혀를 찼어요. 김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아내의 마지막 길에는 혼자 서야 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르고 계세요? 김노인은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치르고 있냐고 묻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잘 치르고 있냐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 장례식을 혼자 치르는데 잘 치를 수가 있겠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신 조화는 보냈거든요. 김노인은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보냈다는 조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화? 어디에 있는데? 분명히 보냈는데. 혹시 다른 곳에 배달됐나?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김노인은 아들이 조화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발인은 언제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오후 2시다. 아, 그럼 저희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가 오늘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 김노인은 더 이상 들을 기력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아, 미안해. 내 장례를 이렇게밖에 치러주지 못해서.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후 2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주인 김노인 혼자서 관을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몇몇 이웃들이 함께 해줬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장에서 아내의 시신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옥순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줄 알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은 김노인은 납골당에 아내를 모셨습니다. 작은 납골함 앞에서 김노인은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옥순아, 이제 나 혼자 남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를 이렇게 대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곧바로 서재에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총 얼마나 될까? 김노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값이 약 5억, 상가 건물이 3억, 예금이 8천만 원, 보험금이 2천만 원, 총 9억 원 정도였어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전화번호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저 김입니다. 아, 김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지요?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네, 집을 파신다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겨서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그럼 내일 오전에 나가서 한번 보고 시세를 알아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노인은 예금 통장들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장례 잘 치르셨어요? 김노인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서 잘 치렀냐고 묻다니요. 잘 치렀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김노인이 냉소했어요. 필요 없어. 아버님, 그런데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노인은 며느리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유품에는 관심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유품? 김노인이 되물었어요. 네, 혹시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귀금속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버님, 어머님께서 평소에 저한테도 좋은 것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김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장례식에는 안 오면서 유품은 챙기겠다는 거야?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품이고 뭐고 기대하지도 마. 김노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업자 박 사장이 김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메모를 했어요. 어르신, 집이 참 잘 관리되어 있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고.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5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김노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요가 있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박 사장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집값을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김노인은 빨리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사 가실 곳은 정해지셨나요? 아직이요. 일단 집부터 처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간 후 김노인은 상가 건물도 매각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 업체에 연락했어요. 상가 건물은 현재 세입자들이 들어있어서 매월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있었지만 김노인은 그것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다 정리하다니. 김노인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배신자들한테 물려줄 바에는 이게 낫지. 오후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을 하나의 은행으로 모으는 작업이었어요. 은행 직원들은 고액의 예금을 정리하려는 김노인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노인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에 3천만 원이 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비밀로 해왔던 비상금이었죠. 옥순아, 이것까지 모아뒀구나. 김노인이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우리 노후를 위해서였을 텐데. 집에 돌아온 김노인은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러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결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김노인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목걸이는 꽤 값비싼 것이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노인이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김노인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어머님 방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김노인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귀금속을 노리고 온 것이죠. 필요 없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아버님, 여자 물건들은 제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강요하듯 말했어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평소에 저한테 주신다고 하신 것들도 있고. 주신다고 했다? 김노인이 되물었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할 때요. 어머님께서 나중에 물려주신다고. 수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김노인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탐욕스럽다고 걱정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게 목걸이랑 반지들. 수진이가 머뭇거렸어요. 김노인은 며느리가 자신이 방금 전에 찾은 보석함 내용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장례식에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면서 안 오고 이제 와서 유품은 챙기겠다는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지금이라도 제가 어머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을 위해? 김노인이 비웃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지. 아버님, 너무하세요.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랑했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하니?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김노인이 보석함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 노리고 온 거지? 김노인이 보석함을 흔들었어요. 수진이의 눈이 보석함에 고정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선이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로. 거짓말 그만해.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 탐욕스럽다고 걱정하셨거든.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는지 아니? 김노인이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내가 우리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가져가겠다고?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김노인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님, 나가라고.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김노인은 문을 닫고 나서 보석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옥순아, 이런 며느리를 위해서 평생 고생했다니. 정말 억울해. 김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복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노인의 집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금매로 나온 집치고는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이 가격이 맞나요? 젊은 남편이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요. 김노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노인은 5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단 한 달 만에 처분했어요. 상가 건물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 사장은 김노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빨리 처분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모든 부동산이 매각되자 김노인의 통장에는 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9억 원에 달했어요. 그 소식은 곧 아들 민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였죠. 아버지, 집을 파셨다고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 팔았어. 김노인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팔고 싶어서 팔았지.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민수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상속 재산이 사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지,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김노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눈치를 채다니요. 너희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김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아내가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니?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수진이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 김노인이 냉소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그럼 집은 왜 파신 거예요?
설마 저희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맞아. 김노인이 단칼에 인정했어요. 너희들한테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어때? 김노인이 반문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에게 뭔가 재촉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필요 없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김노인은 며느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재산이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거겠죠. 민수야,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너희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마라. 한 푼도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김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뭐하러 전화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잘못했다고? 김노인이 비웃었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한 게 말을 잘못한 거야? 아버님, 그때 제가 임신 초기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임신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 김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가 내 아내한테 한 말을 용서하라고? 아버님, 수진아, 내가 뭔 줄 아니? 배은망덕한 년이야.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어때? 사실이잖아.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내 눈물 따위 믿지 않아.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김노인이 냉소했어요. 다시는 없어.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거든.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둘게. 내 재산 한 푼도 너희들한테 갈 일 없으니까 헛된 기대하지 마라. 김노인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노인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이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이요? 이 변호사가 조금 놀랐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아닙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요. 김노인은 아내의 죽음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며느리의 무례한 발언, 그리고 유품을 탐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상 속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한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노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이요. 가족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김노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아내의 귀금속들을 정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좋은 물건들이네요. 금은방 사장이 보석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이 목걸이는 꽤 값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김노인은 아내의 귀금속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의 통장에는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돈댁 박 사장의 전화였어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실 수진이한테서 들었는데 집을 파셨다고요? 네, 팔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혹시 우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김노인은 사돈댁도 이제 와서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분이 상했다고요? 김노인이 비웃었어요. 당연히 상했죠.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베트남 출장 때문에. 베트남 출장이요? 김노인이 끼어들었어요. 아직도 그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군요. 박 사장은 당황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죠. 사돈어른. 박 사장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니요? 그게 수진이가 오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박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김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남남으로 지내죠. 사돈어른, 수진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후회요? 김노인이 냉소했어요. 재산이 없어질까봐 후회하는 거죠? 박 사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박 사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 재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한 푼도 수진이한테 갈 일 없으니까요. 사돈어른.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김노인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재산은 현금화했고 유언장도 작성했고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김노인은 인터넷에서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김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인터넷에서 찾은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정말 조용해요. 이웃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했어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야산이 보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김노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사시면 좀 더 깎아드릴 수 있어요.
김노인은 즉석에서 계약을 결정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가족들의 배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전하지 못할 말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김노인은 편지지를 꺼내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것이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가족의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 아내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했고 너는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며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사돈댁은 거짓말로 핑계를 댔고 며느리는 장례식 다음날 유품을 챙기러 왔다.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할 때도 모든 것을 지원해줬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사돈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이제 결심했다. 너희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했고 이 집도 떠날 것이다.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라.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편지를 다 쓴 김노인은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은 평소 다니던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 일로 이른 시간에? 카페 사장이 인사했어요.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이사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시골로 가요. 조용한 곳으로. 카페 사장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김노인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가족분들도 함께 가시나요? 김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 가요. 커피를 마시며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했던 공원,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아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어요.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필요 없어. 앞으로 연락할 일도 없을 테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노인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민수야, 기회는 이미 줬어. 내 어머니 장례식 때 말이야. 아버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그게 너희들의 선택이었어.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매일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 김노인이 비웃었어요. 재산이 없어져서 우는 거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늦었어. 김노인은 전화를 끊고 카페를 나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책 정도였어요.
나머지 가구들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는 새로운 것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마친 김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납골당에 도착한 김노인은 아내의 납골함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옥순아,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야.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어.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고 아들도 결국 돈만 생각하더라. 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가 흩어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제대로 복수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재산 한 푼도 손에 넣을 수 없어. 모든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거야.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시골로 가서 조용히 살 거야. 너를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김노인은 관리사무소에 들렀어요. 앞으로 제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납골당 관리비는 계속 낼 수 있나요? 네, 자동이체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요? 시골로 가요. 조용한 곳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절차를 마친 김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내려왔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냥 가라. 아버지,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김노인은 귀찮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수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그때 말을 너무 못했어요.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고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없었다고? 김노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없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버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것도 그 후에 아버지를 혼자 두고 온 것도 모두 잘못이에요. 김노인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 잘못했지.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기회? 김노인이 비웃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고 했잖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저 정말 후회해요.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버님을 혼자 두고 온 것도요. 후회해? 김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금 후회하는 이유가 뭐야? 내 재산이 없어져서 후회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부는 사실이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왜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날 유품을 챙기러 왔어? 그건 뭐야?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김노인은 일어났어요. 너희들,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아버지, 제발요. 민수가 매달렸어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때는 정말 뭐야?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노인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지, 나가라고.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뒤돌아봤지만 김노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김노인은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노인은 이삿짐차에 짐을 실었어요. 별로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군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본 김노인은 현관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노인은 휴대폰을 껐어요. 더 이상 과거와 연결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자유야. 김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김노인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혼자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김어르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네, 농사일이 있어서요. 김노인은 상추와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노인은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어요. 매달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곳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고아원, 양로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단체, 독거노인을 돌보는 기관까지 다양한 곳에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디에 보낼까? 김노인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는 신문에서 본 기사를 떠올렸어요. 화재로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가 친척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남매를 위해 5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생했던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기부를 마친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옥순아, 우리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 내가 좋아할 거야.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다가 김노인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어르신, 혹시 서울에 가족분이 계시나요?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어제 젊은 남자분이 와서 김어르신을 찾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던데.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연락이 안 된다면서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고 했죠. 김노인은 안도했어요. 아직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김노인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또 누가 저를 찾으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언장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기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노인이 휴대폰을 바꾸고 주소도 남기지 않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계속 찾아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민수도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자취를 감출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아버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 안 하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민수의 진짜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거대한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노인은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의 작은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걸까? 김노인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보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야. 김노인은 산 정상에 올라가 도시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바람이 불어와 김노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고 공기는 맑다.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진다. 옥순이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 재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김노인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